사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여당 측면에서 좀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또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오늘 이제 대장동 재판이 있습니다. 대장동 재판이 네. 또 있는데 그동안에 4번 소환에 불응해갖고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오늘도 출석하지 않으면 또 강제 구인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재판부가 나름 또 재판부가 그 재판부 보니까 뭐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나름 그래도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6번인가 부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또 법원에 과태료 부과에도 이의를 신청한 상황이에요. 오늘 또 안 나갈 것 같긴 한데 이런 상황들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법조인의 입장에서 지금 계속 안 나가고 있는 상황들 앞으로 어떻게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안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어떻게 공략을 하면 좋을지 구인영장 발부해야죠. 발부 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해야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도 한 변호사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만 그렇죠. 예전에 제가 그 우리나라 그 형사 재판 최종적으로 제가 무죄를 받았는데 그 재판에서 삼성전자 임원을 한번 부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2번을 불렀는데 안 나와서 세 번째 이렇게 나올 때 이제 2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고 그래도 안 나와가지고 500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예. 예. 근데 500만 원 부과를 했는데 안 나오면 그 다음은 구인영장 발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법원은 그렇죠. 원칙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대로 하면 돼서 그럼 구인 한 번 더 그 소환을 했는데 안 나온다. 지금 정말 대한민국의 그 헌법의 두 기둥은 하나는 민주주의, 하나는 법치주의입니다. 아닙니까? 민주당은 민주만 있고 법치는 없는 것 같아요. 얘네는 우리는 헌법재판소에서 하니까 그냥 승복한다고 하잖아요. 예.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얘네는 불러도 안 가. 사법부가 지 주머니 공깃돈 줄 아는 거. 지가 시간이 되면은 잠깐 나가가지고 나 여기 있다 하고 이제는 아예 그냥 대놓고 댕댕이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도 뭐 댕댕이 나 무시. 오후에 일정 있다고 중간에 가버려. 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번에 안 나오면 그냥 구인영장 발부하세요. 지금 회기도 아니잖아요. 임시회 중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게 체포 동의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회기도 아니면은 그냥 구인영장 발부해가지고 모시고 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시는 것도 6번 모신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모시면 되는 거예요. 예. 앞으로 이제 형사 재판 아마 본인이 뭐 아직도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의 그 대권 후보가 될지. 예. 이제 할 때마다 나와야 돼요. 할 때마다 나와야 돼. 다만 거기도 그렇게 할 겁니다. 대선이 시작됐으니까 재판을 미뤄달라 그런 요청 할 거예요. 그렇게 요청하기 전에 당장 부르십시오. 안 하면은 영장 당장 치십시오. 예. 찬성합니다. 찬성하세요? 찬성하고요. 예.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경선을 아마 할 건데 예. 경선을 하는 이게 과연 진짜 경선인지 아니면 다 짜놓고 하는 이제 고스톱에 불과한 쇼인지 그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일극 체제이기 때문에 비명 행사를 왜 했겠습니까? 전부 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결사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결사체를 만들기 위해서 비명 행사를 했던 거고요. 오늘날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언제 캠프를 개최한 줄 아세요? 언제요? 올 1월 달에 했습니다. 올 1월 달. 그러니까 탄핵되자마자 탄핵 소추안에 헌재 넘어가서 첫 번째 이제 개시한다고 했을 때 그때 용산 빌딩인가 거기에 2개 층을 계약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대통령 되고 대통령 되어서 사면 셀프하기 위한 그런 것들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헌재는 뭐 지나갔고요. 사법부가 이렇게 이재명 대표 앞에서 작아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법부도 국민들의 철퇴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이거 헌재에 대한 불신이 많은데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이제 만만치가 않습니다. 방금 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구인 반드시 이번에 해서 법 앞에 예외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아마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거대한 역풍을 아마 감당해야 될 겁니다. 그 우리나라 법치 국가잖아요. 법치 국가고 누구도 법 위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를 어떤 정치인을 차별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모두 다 이렇게 잣대면 좀 공평했으면 좋겠다. 공정한 잣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건 그렇고 저희가 조금만 더 이슈를 다뤄보자면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대선 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개헌의 적기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 조기 대선을 하면서 또 개헌까지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건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예. 올벗 이재명 아닙니까? 모든 대선 후보나 정치권에서는 예. 개헌 찬성인데 제명이만 여기서 죄송합니다. 하도 얘기하다 보니까 이재명만 뭐 지금 하나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렇죠. 다만 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정대철 전 국회의원님이 헌정 회장님이 전화를 했더니만 뭐 원포인트 할 수도 있다 떨떠름하게 그러면서 근데 저는 거기에 약간 독이 묻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가 법학을 공부한 사람은 연성헌법, 경성헌법 이런 걸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의 주장은 뭐냐면은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은 가능하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경성헌법, 연성헌법은 헌법 개정 절차가 쉬우냐 어려웠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그 헌법 개정 절차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 200명 이상 동의를 하고 그걸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또 과반 이상 동의를 해야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개정을 하자. 사실 지금 헌법 개정의 핵심은 뭐죠? 권력 구조에 대한 개편 아닙니까? 대통령을 5년 단임제로 해서 거기에 온갖 권한을 줄 것인가? 아니면은 이번에 사실상 대통령 독재가 아닌 의회 독재 이 부분에서 의회의 권한을 의회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로서 상하 양원으로 나누고 미국처럼 국회의원 4년으로 할 것이 아니고 2년씩 임기를 해서 세 번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민주적 통제를 국회에 가할 수 있는 그런 권력 구조를 개편하자라고 했는데 이재명이가 얘기하는 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 싹 닫고 우리가 지금 거의 200명 아니냐. 내가 이번에 헌법 개정을 하는데 쉽게 헌법 개정할 수 있도록 좀 바꿔줘. 내가 다 할 수 있도록 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은 헌법 개정 절차를 국민투표나 이런 거 거치지 않고 국회 다수당이 집 마음대로 헌법까지도 주무를 수 있는 그런 걸 하자고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권력 구조를 갖춰서 7공학을 열면서 대한민국을 선진국가로 갈 수 있는 건 얘기를 하자고 했더니만 이재명이는 뭐라고 헛소리를 하냐 하면은 그거는 노터치. 나는 앞으로 계속 갈 거고 내가 다수당이니까 앞으로 헌법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걸 바꾸자고 하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찍소리 아무로 하지도 않는 저는 정말 이 부분을 보면서 분노할 수가 밖에 없었습니다. 그 저격수께서도 한 말씀. 이재명 대표가 정말 장기 집권을 위한 어떤 어둠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개헌을 통해서 본인이 2선, 재선, 3선 하면서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고 개헌을 한다 그러면 찬성하겠지만 내 임기를 손대거나 또는 어떤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개헌에 대해서는 본인이 찬성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의미 같고요. 87년 헌법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때는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는 거기만 방점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 권력이 제왕적 의회 권력이 탄생을 가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년 가까이 지났는데 제왕적 의회 권력이 탄생을 했고요. 그랬을 경우 얼마나 입법부가 행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는지 이번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나라가 건국되고 나서 21번밖에 탄핵이 없었는데 딱 이재명 대표 3년 동안 30번에 가까운 탄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개헌에서 국회에 대한 견제, 예를 들면 국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하자는 게 전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국회에 대한 견제는 쏙 빼고 본인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만. 본인의 권력을 강화하고 또 장기 집권이 가능한 개헌만 논의하겠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오히려 더 이재명에 대한 철퇴가 더 세게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나 친명계는 역시나 예상대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지금 일단 탄핵 뒷수습과 내란 세력 발본색원 민생 경제 회복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는 뜻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지금 이 개헌이 최우선 과제인가에 대해서 통일하기 어렵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비명계는 이렇게 지금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데 친명계는 개헌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대변인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손자병법 보면은 최고의 계책 중에 하나가 이간계인데,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일극 체제긴 하지만 그래도 범야권 세력에 대해서 그 개헌의 아젠다를 통해서 그 야권을 어떻게 보면 분열시키는 그런 이슈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전반적으로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사실 이거는 뭐 이간계, 예. 선거용 전략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넘어서 예. 이번 이재명의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해온 것은 사실상 헌법을 파괴한 행위죠. 예. 87년 체제는 뭡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가 87 체제의 예.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직선제고 그리고 5년 동안 대통령을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사실 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이 여의도 대통령은 나대? 이런 헛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 정도 얘기는 해도 되죠. 아, 예, 말씀하시죠. 예. 그건 헌법 파괴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수당의 대표가 실질적인 대통령인 것처럼 의원 내각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 말 자체가 민주당 스스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한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바꾸는 개헌은 가능하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재명의 종신 대통령을 꿈꾸는가. 이게 키워드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은 개헌이 친명과 비명을 가르는 그런 이관계의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이재명의 종신 대통령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넘어서 의회 독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개헌.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에 무도한 탄핵 속에서 대통령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과정 속에서 대통령제를 가되 대통령이 무도한 이와 같은 입법 독재에 대해서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이런 견제와 균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관, 그러니까 권력기관 간 권력 통제, 예. 그리고 기관 내 권력 통제로서 상하원을 나누고 그리고 하원 임기도 미국처럼 2년씩 3번씩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바꿈으로써 어떻게 시대에 맞는 임무를 충원할 수 있는 이런 기관 간의 어떤 입법, 사법, 행정부를 나누어 넣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그런 헌법 개헌뿐만 아니고 기관 내 권력 권한 통제 이런 것을 고전적 권력 분립을 넘어서 현대적 권력 통제 이론이라고 합니다. 예. 그게 지금 허영 교수님이 주장을 그렇죠. 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여야 그리고 또 국회 내에서 상하원 이게 기관 내의 권력 통제 모델이거든요. 예. 이런 식의 어떤 권력 구조 개편을 그걸 하자고 하는데 이재명이는 그거에 대해서는 노터치. 내가 앞으로 계속 할 거고 네. 이제 개헌을 통해서 헌법을 바꾸는 절차를 아주 쉽게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다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어떤 비판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정말 국회의원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피 같은 우리의 혈세를 먹고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 상하원제 말씀하시니까 이제 예. 국회는 상하원제를 채택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건 뭐냐면은 국회 이제 의사당 있지 않습니까? 본청 가시면 큰 본회의장 건물 보실 겁니다. 그 텔레비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네. 맞은편에 가면 좀 작은 본회의장과 똑같은 구조인데 훨씬 그게 작은 회의장이 하나 있어요. 아, 그렇죠. 그게 왜냐면은 국회의사당을 처음 만들 때부터 상하원제를 염두에 두고 본회의장은 큰 거 하원 의원들 쓰는 회의장 그리고 맞은편에는 이제 상원들이 쓰는 회의장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에 국회에서 만들 때부터 상하원 미국식의 상하원제를 염두에 뒀었고 만약에 실시된다 하더라도 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데 국민들 여론조사상으로는 개헌 찬성 응답이 과반수를 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왜 개헌을 해야 하냐라는 근원적인 궁금증을 갖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을 막으려면은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이슈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왜 개헌으로 가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앞으로 좀 논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짤막하게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권 일각에서 주말부터 조금씩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보도도 좀 나왔었는데 한덕수 대망론이에요. 이거 지금 뭐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야당에서 일단 탄핵까지 당했던 분이죠. 탄핵까지 당했던 분이고 그래서 보수층의 이 부분에 대해서 소구력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으로 개헌 합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관측인데 일단 야권은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거 관리나 똑바로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른바 황교안 대망론이 나왔었죠.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사실은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 지금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행정가죠.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1972년에 행정고시를 합격하셔가지고 거의 53년간을 대한민국의 행정을 총리도 한번 하셨고 또 한미 FTA 하기 위한 한국 측 대표 그리고 또 주미 대사 외교 통상에 관한 하는 대한민국 넘버 원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고 그 외에도 행정적 역량 여야 어떻게 보면 보수 진보를 가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해온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분들의 또 한계란 것은 권력 의지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선거를 통한 어떤 국민들의 민심을 흡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또 한계도 뚜렷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의 국민의힘 아까 얘기했던 구룡 이런 분들이 한계와 또 장점이 뚜렷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 사태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형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한덕수 대행이 어떻냐 하는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상태에서 한덕수 권한 대행이 출마 선언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죠? 민주당은 얼씨구나 할 겁니다. 바로 너 탄핵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해가지고 그냥 정지시켜 버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봐라. 내란 동조 세력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이어서 계속 탄핵 전국으로 몰아가는 그런 전략에 휘말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 속에서는 국민의힘의 정치인으로서 체력이 다져진 이런 분들을 계속 앞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외연을 넓혀가는 그런 전략이 현실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넘어서 계속적인 탄핵 전국으로 끌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둘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인 잘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력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대변인께 궁금한 게 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은 원희룡 장관이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님이 지금 이번에 탄핵 정국에서 산불 났을 때 다른 이제 정치인들은 와서 뭐 사진 찍는 행보를 좀 보이고 하면서 국민들 질타를 좀 받고 했는데 원희룡 장관님 내려가시고 실제 봉사를 한 일주일 가까이 했었죠. 지금 진정성 있는 모습 보여가지고 많은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 장관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은 아마도 지금 나올 경우에 윤 대통령과 그동안 했던 얘기라든가 또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지지를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이런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나오게 되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파에서는 확실한 지지를 얻겠지만 중도에서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는 상황이고 또 원 장관 같은 경우는 중도와 청년들한테는 지지가 높겠지만 우파에서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 때 보여줘 적극적인 행보가 없었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그런 지지를 흡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또 퀘스천 마크가 좀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본 게임에 가서 이재명 대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핵심인데 아마 인천에 가서 한번 이재명 대표와 붙어 싸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도 있고 또 대장동 사건 일타 강사 경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뭐 이번 주 다음 주 되면은 원장관님도 아마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까. 뭐 하여튼 좋은 카드이긴 합니다만 어떤 지금 현재 여론조사라는 거 보면은 네. 압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성숙된 분위기가 한 일주일, 2주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짤막하게 여쭤봤는데 역시 대변인 주시라고 길게 답변을 네,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최진영 변호사님 그리고 이준우 대변인과 함께 네. 방송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에 저희가 첫 방송이었습니다. 굉장히 저도 아침에 많은 고민을 했고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될까 저 스스로에 대한 이 답답함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공감을 해주실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댓글로도 많은 입장 좀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끝까지 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짤막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이제 정말 좋아하는 김민수 전 대변인의 그 페이스북에서 좀 내용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이제 김민수 대변인이 이런 글을 좀 남겼어요.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것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모두 힘 빠지겠지만 불가능한 건 빠르게 거르고 그나마 실천 가능한 방안을 연구하고 집중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 글을 좀 남겼는데 뭐 국회의원 총사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상 좀 어렵다. 그 국회 해산 규정 조항 자체가 없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해산을 하려면 민주당이 총사퇴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대통령 재출마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5년 단임제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법 제54조에 따라서 파면 이후 5년간의 공무원이 될 수 없어서 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좀 짤막하게 말씀하셨고 물론 이제 그런 입장 전달하시는 분들도 그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절차에서 있었던 절차적인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점을 또 거론해 주시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폐지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2달 후에 대선까지 이 부분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통과를 시킬 수가 없다. 그리고 사전 투표 안 하면 된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보수 측이 사전 투표를 안 해도 만약에 조작을 하려고 하면은 사전 투표인수 조작은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냐. 그래서 안 하는 게 답이 아니고 그러니까 투표자 명부와 실제 투표자 수 그리고 개표 시 투표자 현황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게 그런 조치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논쟁으로 서로 싸우고 힘 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이 글을 보고 굉장히 공감을 해갖고 제가 원래 특정인의 글 같은 거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많이 공감을 했던 부분이었고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판단하시는데 좀 잣대가 됐으면 좋겠다, 지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짤막하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최진영 TV도 많이 봐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네. 제가 좀 전에 말씀 앵커께서 얘기하셨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재출마 가능한가 그거 제가 이미 그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제 게시물에 헌법재판소법, 그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공선법 취지를 제가 쫙 정리를 해서 해 놓았습니다. 한번 오셔서 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할 수 없는 신기루를 쫓아서는 안 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이 글을 얹었더니만 밑에 그것도 있더라고요. 찬물 끼얹지 마세요. 그 열망은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법률적으로 저도 제 사무실 팽개치고 지금 2달, 3달 동안 언론에 나와가지고 방송한다고 우리 사무실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든단 말이에요. 지표도 굉장히 많이 나오셨잖아요. 예, 뭐 전한길 선생님만 60억 포기하겠습니까? 저도 한 달에 벌어 먹여야 될 식솔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지고 하는데 왜 속이 안 쓰리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냉정하게 땅을 바닥에 딛고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이 정치적 올무에서 벗어낼 수 있을까? 대선 필승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전략 지금 짜야 될 때입니다. 맞습니다. 대변인도 제가 아까 했던 말 좀 그 말로 가름하고 싶은데요. 쓰나미가 올 때 까치발 든다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정상으로 일단 뛰어야 됩니다. 정상으로 뛰고 나서 거기서 다시 어떻게 우리가 재건할 건지 현실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쓰나미 오는데 그 보면서 쓰나미 높이를 따지고 뭐 규모를 따지고 등등의 그런 말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스스로 과거의 어떤 그 상황에 갇혀서 판단하고 얘기하는 게 아닌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60일도 남지 않은 이 거대한 이벤트, 대한민국 운명이 달려있는 6월 3일을 향해서 온 집중과 당력을 다 모아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